컨퍼런스룸은 마이클 해링턴 박사가 낡은 가죽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자 침묵에 잠겼습니다. 2018년 3월이었습니다. 73살의 전 미국 항공우주국 엔지니어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 내용을 공개하려 했습니다. 그의 손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50년 가까이 간직해 온 비밀의 무게 때문에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의 작은 호텔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안에서는 몇몇 연구원과 기자들이 의심스러워하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 있었습니다. 해링턴은 미국 항공우주국 제트 추진연구소에서 32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보이저 탐사선부터 기밀 국방 계약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자격이 의심할 여지 없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밝히려는 내용은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조차 세월이 그를 따라잡았는지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침착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 동안 궤적을 계산하고 불가능한 공학적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의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의 초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주 경쟁의 열기와 소련보다 먼저 달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는 아폴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인간을 달 표면에 착륙시킨 지 6년이 지난 1974년에 자신이 접했던 문서들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문서들은 그가 공학 경력에서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문서에는 1960년대의 기술적 역량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이는 기술 사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계되는 주류 물리학조차 오늘날까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추진 시스템이 나와 있었습니다. 재료 과학은 그 당시의 야금 기술로는 존재할 수 없었던 화합물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점은 이 설계도에 사용된 표기 체계였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표준 공학적 관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해링턴은 회고 연구를 위해 아폴로 역사 문서를 분석하는 특별 검토위원회에 배정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노후화되기 전에 오래된 파일을 분류하고 디지털화하는 일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준공학 도면과 임무 보고서 상자들 속에 그는 일련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류 표시는 표준 군사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표시는 특별한 명칭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것이 회수된 비지구 기술 관련 자료에만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링턴이 계속해서 말하는 동안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 문서들이 이론적 연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엔지니어들이 탐색했지만 결코 구현하지 않았던 고급 개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서들을 더 면밀히 검토하면서 실제 아폴로달 착륙선과 사령선에 통합되었던 특정 설계 요소를 인식했습니다. 특정 추진기 배열의 구성이 그러했습니다. 열 보호막 재료의 특이한 구성도 있었습니다. 연료 전지 설계의 기하학적 패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달에 비행했던 부품들과 일치했습니다. 이 설계도들을 진정으로 이례적으로 만든 것은 그들의 출처 표기였습니다. 각 페이지 하단에는 작고 거의 의도적으로 가려진 글자로 참조 코드가 있었습니다. 해링턴은 이 참조 시스템을 해독하기 위해 몇 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미국 항공 우주국 문서 분류 시스템과 교차 참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의 기밀 고고학 탐사에 참여했던 동료에게 털어놓고 나서야 자신이 보고 있던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료는 참조 코드가 고대 유적지를 조사하는 특정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유물 분류 시스템과 일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터무니없게 들렸습니다. 고대 유물이 어떻게 우주기술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의 동료는 그에게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는 동료 검토 학술지보다는 공상과학 소설에 더 어울리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해링턴은 독립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녁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고 인터넷이 등장한 후에는 디지털화된 기록 보관소와 잘 알려지지 않은 학술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그는 고대 수메르 문서에 하늘에서 온 존재로 묘사된 아눈나키라는 문명에 대한 언급을 접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류 학자들은 이 이야기들을 신화로 해석했습니다. 즉, 신과 창조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더 문자적인 해석을 오랫동안 제안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문서들이 현대 문명이 출현하기 수천 년 전에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의 실제 방문을 묘사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링턴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일부 아폴로 설계도의 기하학적 비율은 고대 수메르 인장에서 발견된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특정 계산에 사용된 수학 상수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 기록된 천문 관측과 일치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문서에 요약된 추진 개념이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 문서에서 발견된 묘사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세계 사이를 여행할 수 있는 비마나라고 불리는 비행 기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미국 항공우주국 상사들과 자신의 발견에 대해 논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그만두라는 경고를 즉시 받았습니다. 그 문서들은 그가 더 이상 조사할 권한이 없는 특별 분류의 일부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특정 아폴로 기술의 기원에 대해 합리적인 질문을 하자 그는 덜 민감한 프로젝트로 정은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링턴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일하고 성공적인 임무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미국의 우주 업적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와 조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다가오면서 침묵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을 조사하는 연구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내용을 서서히 단편적으로 공유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를 무시하거나 그의 주장을 선정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증언을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증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파사데나의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그는 모든 것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죽 폴더를 열어 수십 년 전에 만든 복사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감시가 그러한 행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기 전이었습니다. 문서들은 어떤 항공 우주 엔지니어에게도 익숙해 보일 기술 도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표준 영어 기술 표기법과 함께 쇠기 문자로 보이는 주석이 있었습니다. 주류 재료 과학은 21세기까지 성공적으로 합성하지 못했던 결정성 매트릭스를 요구하는 재료 사양도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연구원들이 이 문서들을 검토하는 동안 해링턴은 마지막 한 가지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비슷한 자료를 보았던 다른 전 미국 항공 우주국 직원들을 찾아냈습니다.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적인 대화에서 그의 설명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폴로 프로그램에 숨겨진 역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1960년대에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적 난관을 극복한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뛰어난 공학과 무제한적인 자금 지원의 결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따를 템플릿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바퀴를 발명하기 수천 년 전에 우주 여행을 마스터했던 문명으로부터의 지침이었습니다. 그 시사하는 바는 엄청났습니다. 만약 해링턴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기술적 업적은 고대 방문자들에 의해 놓인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아눈나키는 누구였으며 그들은 또 무엇을 남겼을까요?
해링턴 박사가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수천 년 전 문명의 요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누나키 이야기는 고대 수메르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문자와 복잡한 도시 사회, 그리고 정교한 천문 지식을 발전시킨 곳이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3200년경에 마치 밤사이에 나타난 것처럼 출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들은 단순한 농업 공동체에서 대규모 도시를 건설하는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은 진보된 관가의 시스템과 3계층 사회 계층, 상세한 행정 기록을 갖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업적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바퀴를 발명하고 최초로 알려진 문자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시간과 각도를 측정하는 데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60진법을 포함한 정교한 수학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정확도 면에서 필적할 수 없는 상세한 천문 관측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사에서 수메르인들을 특히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창조 신화와 아눈나키라고 불리는 존재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점토판에 세심하게 기록된 그들의 문서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신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니비루라는 행성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추상적인 영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들 사이를 걸으며 기술을 가르쳤던 물리적 존재였습니다. 일부 문서 하해석에 따르면 심지어 인간 유전자를 조작하여 노동력을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상세한 기록은 에누마 엘리쉬와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문서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아눈나키에 대한 언급은 수메르, 아카드,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기록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 존재들은 하늘과 지구에 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중을 날고 별들로 여행할 수 있는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귀한 재료를 채굴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묘사된 대로 특정 역할과 책임을 가진 복잡한 계층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이제 주류 고고학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신화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종교적 이야기를 통해 사회 질서를 확립하려는 인류의 초기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눈나키는 자연의 힘이나 인간과 신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개념의 상징적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에 대한 이례적인 점들을 지적하는 연구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신화치고는 이상하게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고대 문서의 세부 사항들을 언급합니다. 수메르 문서에 나타난 천문학적 지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행성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계의 배치를 정확하게 묘사했으며 천체 역학을 기록했습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강력한 망원경으로 수세기 후에야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행성 궤도의 개념을 이해했으며 춘분점의 세차 운동을 놀라운 정확도로 계산했습니다. 망원경이 없는 고대 문명이 어떻게 이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문서들은 아눈나키가 그들이 천상의 바지선 또는 신성한 배라고 부르는 비행체에 타고 도착했다고 묘사합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영적 선박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적 묘사가 있는 비행체였습니다. 일부 점토판에는 기술 사양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측정치, 재료 구성, 그리고 작동 절차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시적인 장식으로 간주하며 대체로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것들은 놀랍도록 공학 문서처럼 읽힙니다.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서 발견된 특히 흥미로운 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는 비행 기계를 너무나 상세하게 묘사하여 1960년대에 한 소련 연구원이 실제로 그것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묘사에는 크기, 구성 요소의 배치, 그리고 작동 지침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양대로 만들어졌을 때 그 모형은 고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 공기 역학적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눈나키는 또한 인류에게 농업, 야금술, 천문학,
그리고 의학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이를 신성한 영감이 아니라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제시합니다. 특정 아누나키 개인이 특정 기술을 가르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화라기보다는 기술 이전에 대한 역사적 기록처럼 들립니다. 수메르 문명이 등장한 속도와 정교함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불과 수세기 만에 이 사람들이 원시 마을에서 복잡한 하수 시스템을 갖춘 도시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린 다층 건물과 현대 야금술자들이 재현하기 힘든 물건들을 생산하는 고급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조사와 관련된 한 가지 특정 유물에 집중해 봅시다. 그것은 VA243으로 알려진 고대 원통형 인장입니다. 베를린의 포르더 아시아티셰스 박물관에 보관된 이 인장은 우리 태양계의 다이어그램처럼 보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태양을 중앙에 놓고 그 주위에 11개의 행성체들이 올바른 상대적 위치와 비율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류 역사에 따르면 태양 중심의 태양계 모델은 코페르니쿠스 시대인 16세기까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행성들 중 다수는 망원경이 발명될 때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그 인장이 화성과 목성 사이를 가로지르는 타원 궤도에 있는 거대한 행성체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행성을 아누나키의 고향인 니비루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천문학은 이 궤도에 확인된 행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천체들의 궤도에서 관찰된 중력 효과를 바탕으로 외태양계의 거대한 미지의 천체에 대한 추측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우리가 이제야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행성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고대 문헌에 나타난 아누나키의 물리적 묘사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키가 크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옷을 입었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기술 장비에 대한 묘사로 해석합니다. 원통형 인장의 그림들은 현대 시계나 통신 장치처럼 보이는 물건을 손목에 착용한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일부 인물들은 안테나나 센서처럼 보이는 것이 달린 헬멧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성한 도구들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기술 장치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아누나키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은 엔키입니다. 그는 지혜, 물, 그리고 장인 정신의 신으로 묘사됩니다. 고대 문헌들은 엔키가 아누나키의 정수를 이미 지구에 존재하던 원시 호미니드와 섞어 인간을 창조했다고 기록합니다. 주류 학자들은 이를 창조 신화로 보지만 문자 그대로 읽으면 유전 공학에 대한 묘사와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엔키는 성공하기 전에 다양한 조합을 실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실패와 기형을 겪었는데 이는 초기 유전 실험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은 지구에 있는 아누나키의 지휘관으로 묘사되는 엔릴입니다. 고대 문헌들은 그를 엄격하고 요구가 많은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는 아누나키와 인간 노동자들을 효율적인 작업에 조직했습니다. 그는 최초의 도시를 건설하고 대규모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노동력을 조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키와 엔릴의 관계는 종종 논쟁적이며 인간의 대우와 이용에 대한 분쟁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신성한 신화라기보다는 다른 행정 파벌 간의 기업적 권력 투쟁처럼 읽힙니다. 고대 문헌들은 아누나키 사이의 전쟁도 묘사합니다. 이 전쟁들은 파괴적인 효과를 가진 무기로 싸워졌습니다. 일부 묘사는 엄청난 열과 빛을 발생시켜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파괴하는 무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대 중동의 고고학 기록에는 비정상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열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하는 유리화된 돌이 있는 도시, 설명할 수 없는 방사능 지역, 그리고 갑작스럽고 격렬한 불에 탄 흔적을 보이는 유골이 그것입니다. 주류 고고학은 이러한 발견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제시하지만 그것들은 고대 문헌 속 첨단 무기에 대한 묘사와 섬뜩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아누나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메르 연대기에 따르면 그들은 결국 지구를 떠나거나 인간의 일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줄였습니다. 문헌들은 초기 문명을 황폐화시킨 대홍수를 묘사합니다. 그 후 아누나키는 물레어났고 인간은 신성한 혈통을 주장하는 임명된 인간 통치자들의 지도 아래 스스로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수한 지식, 그들이 돕는 데 기여한 구조물들,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들이 남긴 기술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해링턴 박사의 주장과 교차합니다. 만약 아누나키가 첨단 기술을 가진 실제 방문자였고 그들이 상세한 기록과 심지어 물리적인 유물을 남겼다면 이 정보 중 일부가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묻혀 있다가 현대에 발굴된 고대 유적지들은 지식의 저장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발견자들에게는 기적처럼 보였겠지만 현대 엔지니어들에게는 기술로 인식될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대 문명들이 아누나키 기술을 보존했을까요? 청사진, 사용 설명서 또는 물리적 장치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것들은 이해할 만큼 충분히 발전된 문명에 의해 발견되기를 기다렸을까요? 만약 그러한 발견이 특히 첨단 우주 프로그램을 가진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들은 이 지식을 공개했을까요? 아니면 전략적 이점을 얻기 위해 이를 기밀로 유지했을까요? 고대 수메르와 현대 나사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20세기 중동에서 일어난 일련의 고고학 탐사를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특이한 상황과 예상치 못한 수준의 군사적 또는 정부 개입 하에 발생한 탐사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고고학의 공식 역사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 기관의 팀들은 수십 년 동안 고대 이라크의 위대한 도시들을 발굴했습니다. 우르, 우루크, 바빌론, 니네베 등입니다. 그들은 수십만 개의 점토판, 기념비적인 건축물, 그리고 고대인들의 삶을 밝혀주는 수많은 유물들을 발굴했습니다. 박물관들은 이러한 보물들로 가득 찼고 학자들은 수많은 번역본과 분석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훨씬 덜 알려진 고고학 활동에 또 다른 층이 있었습니다. 1940년대와 50년대 내내 제2차 세계 대전 중과 후에 다양한 국가의 군사정보기관들은 특정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러한 관심은 전시중 문화유산을 보호하거나 연합국의 고고학 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밀 해제된 문서와 군인들의 증언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1943년 유럽과 태평양 전역에서 전쟁이 맹렬히 진행되는 동안 미국 육군은 중동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전문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화유산 보존팀으로 지정된 이 부대의 실제 임무는 특정 고고학 유적지와 유물이 적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독일인들은 오케올트 유물과 고대 미스터리에 집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힘러의 아네네르베 조직은 전략적 이점을 부여할 수 있는 유물을 찾기 위해 전 세계에서 탐사를 수행했습니다. 이 미국 부대가 흥미로운 점은 그 구성입니다. 주로 미술사학자나 고고학자로 구성되기보다는 엔지니어, 물리학자, 그리고 재료과학 전문가를 포함했습니다. 정보자유 법안 요청을 통해 입수한 명단은 추진 시스템, 야금술, 그리고 무선통신 분야의 배경을 가진 인원들을 보여줍니다. 문화유산 보존부대가 왜 그러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했을까요? 그 부대는 고대 수메르의 심장부인 이라크 남부의 유적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우르를 발굴했는데 그곳에서 영국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는 이전에 놀라운 발견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울리가 왕실 무덤과 주거 지역에 집중했던 반면 미국 팀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유적지의 한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신 엔키에게 헌정된 신전 단지였습니다. 수십 년 후 드러난 보고서에 따르면 그 팀은 신전 아래에서 봉인된 방을 발견했습니다. 수메르 건축의 전형적인 진흙 벽돌 구조와 달리 이 방은
모르타르 없이 정밀하게 절단된 석재 블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돌 자체도 특이했습니다. 그 지역에 토착적이지 않은 현무암의 일종이었고 결정 구조를 변화시킨 극심한 온도에 노출되었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방 안에서 팀은 점토판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일반적인 수메르 문헌과는 달랐습니다. 그것들은 보호 코팅처럼 보이는 유리 같은 물질에 쌓여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표준 쐐기 문자가 아닌 변형된 문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쐐기 문자와 수학적 표기법, 그리고 기술 도면을 결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 점토판에는 공학 설계도처럼 보이는 상세한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밀한 기하학적 구조물, 수학 공식, 그리고 복잡한 장치에 대한 조립 지침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즉시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점토판들은 박물관이나 대학이 아니라 미국의 안전한 군사시설로 포장되어 운송되었습니다. 그 유적지는 조심스럽게 다시 매장되었고 공식 보고서에는 봉인된 방이나 그 내용물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고고학자들과 군인들은 비공개 협약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발견의 존재 자체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유사한 작전들이 1940년대와 50년대 내내 다른 유적지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47년 뉴멕시코의 유명한 로스웰 사건과 같은 해에 영국과 미국의 공동 탐사대는 니네베 근처의 한 유적지를 발굴했습니다. 그들은 기밀 보고서에서 이를 기술 지식의 저장소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저장소에는 첨단 천문 차트와 궤도 역학 및 에너지 전환 계산을 위한 수학 공식처럼 보이는 점토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발견은 1953년 고대 바빌론 근처의 한 유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군사 고문들의 감독 아래 작업하던 독일 팀이 신전 단지였던 곳 아래 깊이 묻혀 있던 거대한 금속 물체를 발굴했습니다. 그 물체는 대략 원통형이었고 길이가 약 6m, 지름이 약 2.4m였습니다. 그 표면은 봉인된 점토판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기술적 쐐기 문자 변형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물체의 야금술은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이 물체는 구리 티타늄 합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비율과 미량 원소의 존재는 알려진 고대 금속 가공 기술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에는 부식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용 가능한 최고의 기술을 이용한 내부 스캔은 방과 통로가 있는 복잡한 내부 구조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물체를 열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조사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술로 봉인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원통형 유물 또한 기밀로 분류되어 이라크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으로 운송되었습니다. 결국 네바다의 한 시설에 안착했습니다. 그곳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 내내 과학자와 엔지니어 팀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을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현대 기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발전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그 목적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이 그러한 물건을 만들었다라는 단순한 사실은 기술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에 도전했습니다. 이 시기 내내 이러한 비밀 발굴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무작위적인 고고학 발굴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특정 정보에 기반한 표적화된 탐색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군사 및 정보기관은 이러한 변칙적인 유물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는 이러한 저장소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압수된 문서나 고대 비밀을 보존하는 비전 전통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혹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이전 발견들로부터 왔을 수도 있습니다.
바그다드에 있는 이라크 박물관은 메소포타미아 유물 컬렉션 중 세계 최고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20세기 내내 이 지역의 군사작전 중 눈에 띄게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폭격과 분쟁 시기에도 이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박물관은 약탈되었고 소장품 중 특정 품목들이 사라졌습니다. 수사관들은 나중에 약탈이 무작위적인 기물 파손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특정 유물을 확보하기 위한 표적화된 작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난당한 물품 중 일부는 회수되었지만 다른 것들은 오늘날까지도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여러 전직 정보 요원들은 수메르 파일이라는 것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변칙적인 발견물과 관련된 기밀 문서, 사진, 유물의 컬렉션입니다. 이 파일들은 고도로 발전된 고대 기술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현대 공학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통찰력을 제공할 만큼 상세했습니다. 이 파일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직 최고 보안 허가를 받은 사람들과 특정 업무상 필요 인가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로켓 공학과 우주 비행술의 창시자 중 한 명인 헤르만 오베르트 박사는 한 인터뷰에서 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195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로켓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특정 과학 분야에서의 기록적인 발전을 우리만의 공로로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누가 도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더 이상 설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진행자는 오베르트 박사가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화제를 바꾸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베르트 박사는 초기 미국 항공 우주국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밀 프로젝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링턴이 나중에 설명할 종류의 고대 지식을 암시하고 있었을까요? 1960년대에 미국 항공우주국은 아폴로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변칙적인 고고학적 발견물들에 대한 상당한 기밀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기술 정보가 담긴 점토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설명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유물들도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이 주류 역사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에 접근했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지식을 이해하고 현대 공학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가장 논란이 많은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 숨겨진 역사를 조사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특별한 팀이 미국 항공우주국 내부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팀은 공식 조직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밀 채널을 통해 미국 항공우주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팀의 임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술 정보가 우주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고고학자나 역사가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엔지니어와 물리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고대 청사진이 달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폴로 계획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1969년에서 1972년 사이에 12명의 미국인이 달 표면을 걸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이 위협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 혁신은 경이로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한 존재하지 않던 기술들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케네디 대통령이 정한 기한 내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약속은 10년이 끝나기 전에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미국 항공우주국 엔지니어들의 탁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의회가 제공한 무제한적인 자금도 중요했습니다. 소련과의 냉전 경쟁으로 인한 국가적 결의 또한 큰 동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수천 명의 뛰어난 인재들을 고용했습니다. 의회는 전례 없는 자원을 할당했습니다. 냉전은 혁신을 이끄는 긴박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해링턴 박사와 같은 출처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불완전합니다. 1960년대 초 미국 항공우주국이 직면한 과제들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지구 중력을 탈출할 만큼 강력한 추진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우주 공간에서 항해할 만큼 정교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실패가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는 환경에서 인간을 지탱할 수 있는 생명 유지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38만 6,242km의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발사의 극심한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재료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얼어붙은 우주 진공과 지구 대기로의 불타는 재진입에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첫 시도부터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 중 일부는 잘 이해된 원리를 기반으로 한 간단한 공학을 통해 극복되었습니다. 로켓 공학의 기본 물리학은 치올콥스키와 고다드 같은 선구자들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V2 로켓으로 대형 로켓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을 포함한 많은 독일 로켓 과학자들이 미국 우주 프로그램에서 일하도록 영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항공우주국이 개발한 해결책들이 점진적인 공학 기술이 만들어냈어야 할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 기술적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링턴과 같은 연구자들이 고대 아누nnaki 청사진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역입니다. 달에 실제로 착륙한 우주선인 달 착륙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디자인은 독특하고 특이합니다. 대부분의 우주선이 유선형의 대칭적인 미학을 띠는 것과 달리 달 착륙선은 각지고 비대칭적이며 거의 어색해 보였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엔지니어들은 이 디자인이 공기가 없는 달 환경에서의 기능에 최적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공기 역학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 착륙선의 기하학적 구조를 해링턴이 보았다고 주장한 기술 도면과 비교하면 놀라운 유사성이 나타납니다. 아누nnaki 청사진은 특정 각진 형상의 하강선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팔각형 기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추진기들의 기하학적 배열도 있었습니다. 이 배열은 달 착륙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청사진은 이 형상이 울퉁불퉁한 지형에 착륙할 때 안정성을 최적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중력 하중에서 구조 부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컴퓨터 모델링으로 완성하는 데 수년이 걸릴 최적화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항공우주국은 1960년대 중반에 이 디자인에 비교적 빨리 도달했습니다. 달 착륙선의 하강 엔진은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것은 최대 추력부터 전체 출력의 약 10%까지 부드럽게 추력을 조절할 수 있는 스로틀 조절이 가능한 로켓 엔진이었습니다. 이것은 착륙 시퀀스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정확하게 정지하고 기동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스로틀 조절이 가능한 로켓 엔진은 설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연소 과정은 광범위한 연료 유량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재앙적인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미국 항공 우주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험 실패로 놀랍도록 빠르게 이것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은 연소실의 특정 설계 특징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기하학적 비율과 연료 분사구의 구성이 포함됩니다. 이 특징들은 기원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기밀 기술 문서의 권고 사항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도 및 항법 시스템은 또 다른 퍼즐을 제시합니다. 아폴로 유도 컴퓨터는 당대에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달 착륙에 필요한 모든 계산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은 특정 수학적 단축키와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궤도 역학 계산을 크게 단순화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공식적인 이야기는 MIT 엔지니어들의 공로로 돌립니다. 그들은 분명 훌륭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엔지니어들은 미국 항공우주국 본부에서 핵심 알고리즘을 받았다고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이것들은 검증된 방법으로 설명되었지만 어떻게 검증되었는지 누가 검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수학 점토판에서 발견된 패턴과 일치하는 수학적 상수와 기하학적 관계를 사용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미적분과 유사한 개념 및 고급 기하학적 정리들을 포함한 정교한 수학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수학 문서 중 일부는 3차원 항법과 궤도 역학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이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더 발전된 출처로부터 이 지식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그들의 문명과 관련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폴로 우주선에 사용된 재료 또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령선의 열 차폐막은 대기권 재진입 시 제어도엔 연소를 통해 열을 솟안시키는 상마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우주선은 시속 4233.5km 이상으로 지구 대기로 재진입했습니다. 이 상마 재료의 특정 구성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너무 약하면 우주선이 타버렸을 것입니다. 너무 강하면 불필요한 무게가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정확히 올바른 특성을 가진 재료를 개발했습니다. 특정 비율로 수지, 섬유, 첨가제를 혼합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 회수된 일부 고대 금속 유물에 대한 화학 분석은 비정상적인 합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들은 첨단 야금수를 암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매우 특정한 냉각 속도가 필요한 결정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광로가 달성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제조 중 온도 제어를 시사했습니다. 재료 과학자들이 이 고대 샘플들을 검사했을 때 그들은 원소들의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합은 강도, 내열성,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 재료공학이 이제 막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폴로 열 차폐막 재료의 구성이 이러한 고대 합금 분석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국 항공우주국 재료 과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 유물 샘플을 연구했을까요? 그리고 그 원리를 우주선 설계에 적용했을까요?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아폴로를 위한 가장 집중적인 재료 연구는 196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밀 메소포타미아 유물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령선에 전력을 공급한 연료 전지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빠른 발전의 또 다른 영역을 나타냅니다.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여 전기와 물을 생산합니다. 이 기술은 19세기에 시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주선 사용에 충분히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소형으로 만드는 것은 수많은 공학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연료 전지는 프로그램 초기부터 놀랍도록 잘 작동했습니다. 그것들의 신뢰도는 심지어 그것들을 설계한 엔지니어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연료 전지 스택의 기하학적 구성은 막, 전극, 유동 채널의 특정 배열을 가졌습니다. 이 구성은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론으로는 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계산 유체 역학의 발전은 이러한 구성이 실제로 최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는 그 작동 원리를 증명할 도구를 갖추기 전에 이미 이들을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설계의 통찰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해링턴의 문서들은 아누나키 청사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발전 장치에서 유사한 기하학적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유사성은 단순히 표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 원리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자 수준에서의 에너지 변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시사합니다. 만약 나사 기술자들이
이 청사진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 배후의 물리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기하학적 관계를 복사하여 작동하는 설계를 역설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폴로 계획에 사용된 통신 시스템 또한 시대를 앞선 혁신을 통합했습니다. 우주선이 재진입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온화된 플라즈마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광대한 거리에 걸쳐 선명한 음성과 원격 측정 데이터를 전송하는 능력은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교한 신호 처리 및 오류 수정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술 중 일부는 수십 년 후까지 민간 통신 공학에서 완전히 개발되지 않을 수학적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나사는 1960년대에 이러한 고급 신호 처리 방법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점은 달 궤도 진입 분사에 사용된 항법 기술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폴로 우주선을 지구 궤도에서 달로 보낸 기동이었습니다. 이 분사는 극도로 정밀해야 했습니다. 속도나 방향의 작은 오차라도 우주선이 달을 완전히 놓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계산에는 중력장, 궤도, 섭동, 천체 역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비범한 정확성을 요구했습니다. 나사의 해결책은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여정 중 경로 수정은 최소한에 그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천문학 문서에는 행성 위치와 궤도 주기에 대한 계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도는 현대 측정과 필적합니다. 그들은 음력 한 달의 길이를 몇 초 내의 오차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대에 이르러서야 필적할 만한 정밀도로 태양년을 계산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부 석판에 나타나는 천체력입니다. 이것은 행성 위치를 기록한 표입니다. 이 표는 여러 천체 간의 중력 상호, 작용 이해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먼 미래까지 계산되었습니다. 이 고대 계산들은 나사가 아폴로 항법에 사용한 것과 유사한 수학적 기술을 사용합니다. 수메르인들이 발명한 60진법은 각도와 주기적 현상을 포함하는 천문 계산에 특히 적합합니다. 나사의 항법 프로그램은 특정 계산의 60진법 표기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는 당시 일부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이상하게 고풍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놀랍도록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우주비행의 정신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우주비행사 심리훈련 프로그램 또한 흥미로운 고대 관행과의 연결점을 가집니다. 나사는 우주비행사들이 임무 중 집중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특정 명상 및 시각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현대 심리학적 혁신으로 제시되었지만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고대 문헌에 묘사된 신들의 영역으로의 여행 준비와 관련된 관행과 유사합니다. 고대 사제들은 하늘로 여행하는 것으로 묘사된 의례적 경험을 준비하기 위해 엄격한 정신훈련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고대 문화가 천상의 영역으로의 여행이라고 믿었던 것을 위해 정교한 심리 기술을 개발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심지어 임무 구조도 고대 문헌에 묘사된 패턴을 따릅니다. 단일 우주선 대신 지구 발사, 달 궤도, 그리고 달 착륙에 별도의 비행체를 사용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단계와 여정의 다른 단계에 다른 유형의 선박을 포함하는 하늘로의 여행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관관계는 단 한두 개에 불과하다면 우연의 일치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누나키 관련 고대 문서와 유물, 그리고 아폴로 프로그램 혁신 사이의 기술적 유사성의 엄청난 수는 더욱 체계적인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나사는 고대 문서와 유물에 암호화된 고급 지식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이 지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특정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통찰력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나사의 업적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고대 청사진을 이해하고 이를 현대 기술에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뛰어난 공학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맨 땅에서 발명하는 것과 참고점을 가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둘 다 전문 지식을 요구하지만 안내자가 있을 때 경로는 더 짧습니다. 의문은 왜 이 지식이 공개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대 문명이 첨단 기술에 접근했었다는 사실을 왜 비밀로 했을까요? 그 답은 그 폭로의 함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와 기술 발전에 대한 특정 서사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에 있습니다. 해링턴 박사의 주장을 진지하게 평가하려면 가용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문서, 고고학적 발견, 증인 진술,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연결하는 상황적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기밀 정보의 경우처럼 여전히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축적된 증거는 설득력 있는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해링턴이 2018년에 제시한 문서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사본들은 겉으로 보기에 나사 기록 보관소에서 나온 기술 도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면들은 영어와 쐐기 문자로 보이는 주석이 있는 우주선 구성 요소를 묘사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즉시 그들의 진위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링턴이 그것들을 위조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든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 문서 감정사들의 상세한 분석은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을 밝혀냈습니다. 용지 종류와 인쇄 품질은 1970년대에 사용된 제록스 복사기와 일치했습니다. 이는 해링턴이 1974년에 이 복사본들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여백의 영어 필체는 그 시기 해링턴의 필체 샘플과 일치했습니다. 항공우주 기술자들이 평가한 기술적 내용은 진정한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면들은 가짜 문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사 기술적 허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럴듯한 해결책을 가진 실제 공학적 난제들을 묘사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문서들에 나타난 일부 설계 특징들이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 후까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밀 아폴로 부품과 일치했습니다. 해링턴이 원본 문서를 실제로 보지 않았다면 이 세부 사항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대 언어 전문가들이 조사한 쐐기 문자 주석은 진짜 수메르 문자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비전문가가 만들어내는 조잡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공학 개념과 일치하는 기술 용어를 포함했습니다. 비록 그러한 용어의 우주선 설계의 적용은 명백히 시대착오적이었지만 말입니다. 일부 도면에 보이는 수학 공식은 현대 과학 기호와 고대 숫자 체계를 결합한 표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공식들을 연구한 한 수학자는 그것들이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특이한 혼합 표기법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제 물리적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원본 문서를 만든 사람이 고대 수메르 수학과 현대 물리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고대 기술 지식을 현대 용어로 번역하려는 시도였다라는 생각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드문 조합입니다. 고고학 유적지의 물리적 증거는 또 다른 탐구 분야를 제공합니다. 20세기 중반 메소포타미아 발굴지에서 회수된 물체들은 대부분 기밀이거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접근 권한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가끔 조사되었습니다. 이 유적지에서 나온 고대 유물의 야금학적 분석은 주류 고고학이 설명하기 어려운 변칙을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유물 중 하나는 우르에서 발견된 구리 원반입니다. 대략 8인치 지름의 이 원반은 정밀 공차를 가진 선반으로 가공되었음을 시사하는 기계 가공 흔적을 보여줍니다. 원반의 표면 마감과 두께의 균일성은 고대 수메르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제조 능력을 나타냅니다. 원반에 있는 유기잘 유물의 탄소 연대 측정은 이 원반을 기원전 3000년대에 확고히 위치시킵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 특성이 암시하는 제조 기술은 산업시대까지 개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특정 세라믹 물체들입니다. 이 물체들은 고대 가마가 달성할 수 있는 온도를 훨씬 초과하는 온도에서 소성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재료의 결정 구조는 통제된 무산소 환경에서 1600도 셀시우스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현대 재료 과학자들은 항공 우주 응용 분야를 위한 고급 세라믹을 만들 때 유사한 소성 조건을 사용합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어떻게 이러한 조건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이 물체들이 아누나키가 가져온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일까요? 주류 학문이 대체로 무시하거나 오해한 기술적 내용을 담은 석판들도 있습니다.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의 한 석판 시리즈는 비행기를 만드는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학자들은 이것들을 신성한 전차에 대한 신화적 묘사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한 팀의 엔지니어들이 이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검토했을 때 일관된 지침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기술 사양으로 취급했습니다. 특정 공기 역학적 특성을 가진 글라이데어를 만드는 지침이었습니다. 석판들은 재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레임용 특정 유형의 나무, 더업계용 특정 수지로 코팅된 직물, 조종면용 가죽 끈, 그리고 관절 연결용 금속 부품 등입니다. 그것들은 고대 단위로 측정값을 제공합니다. 이를 환산하면 날개 폭이 약 15피트이고 몸체가 7피트 길이인 구조를 묘사합니다. 묘사된 조종 장치는 현대 공기 역학이 안정적인 비행을 위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것이 고대 비행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언젠가 진정한 항공공학 지식을 이 문서들에 암호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일련의 석판들은 비범한 정밀도로 천문 현상을 묘사합니다. 그것들은 오랜 기간 동안 금성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위치와 위상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정확도는 수메르인들이 가졌던 것 이상의 기구를 사용한 체계적인 관측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이 석판들은 또한 수천 년 동안 다시 발생하지 않을 천체 현상들을 묘사합니다. 있는 어떤 단일 문명도 유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 척도에 걸쳐 데이터가 수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인간의 기준보다 훨씬 우월한 수명이나 기록 시스템을 가진 선조들로부터 정보를 물려받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증인 진술은 또 다른 차원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해링턴이 가장 저명한 내부 고발자이지만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나사 관련 인사들이 유사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개 공개적으로 덜 알려졌고 세부 사항도 적었지만 말입니다. 1982년에 아폴로 서비스 모듈에서 일했던 한 구조 엔지니어는 사적인 편지에서 언급했습니다. 특정 설계 문제를 해결할 때 자신에게 특이한 참고 자료가 제시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고대처럼 보이지만 현대 항공 우주공학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기술 도면을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1994년에 나사 기록 보관 담당자는 한 소규모 학술지와의 인터뷰에서 역사 문서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표준 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암호 같은 명칭이 붙은 파일들을 발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파일들에 대해 문의했을 때 그녀는 그것들이 역사적 선례 연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파일들이 기밀 군사 프로젝트 관련 자료가 보관된 보관소의 한 구역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008년에 1960년대에 나사와 연락 업무를 담당했던 한 은퇴한 공군 장교가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짧은 한 구절에서 관계자들이 우주 프로그램에 참고하고 있던 고대 기술 자원에 대해 논의했던 브리핑에 참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나중에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 구절은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장교는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선정적인 주장을 한 이력이 없었기에 그의 이야기에 신뢰성을 더했습니다. 정황 증거 또한 고대 지식이 현대 항공 우주 개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특정 아폴로 기술들이 성숙한 속도는 의심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은 수십 년간의 반복적인 개발을 필요로 하며 수많은 실패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폴로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들은 거의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달 착륙선의 하강 엔진, 유도 컴퓨터,
생명 유지 장치 등 모든 것이 놀랍도록 적은 개발 문제로 작동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뛰어난 공학 기술과 철저한 테스트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설계자들이 개발 주기를 단축시킨 참조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특정 기술적 돌파구의 시점 또한 흥미로운 패턴을 만듭니다. 아폴로 기술의 주요 혁신은 기밀 고고학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되던 시기 직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65년에 나사는 열 차폐 재료, 연료 전지 효율, 그리고 항법 알고리즘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이라크 유적지에서 온 많은 유물이 네바다의 한 연구시설에 도착한 해와 같았습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이 패턴은 의미심장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인력 이동 문제도 있습니다. 아폴로 계획에 참여했던 여러 항공 우주 공학자들은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나사에 합류하기 전에 중동에서 고고학 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이들은 공학 학위 외에 고대 언어나 역사에 대한 학문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융합 학문적 전문성은 고대 기술 문서를 해석하는 작업을 포함한다면 가치 있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항공 우주 프로그램은 고고학적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를 채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청사진을 참고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곧 문헌과 현대 공학 사이의 간극을 연결할 수 있는 팀원들로부터 이점을 얻을 것입니다. 추적 가능한 재정 기록들은 통상적인 프로그램 활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나사의 특정 지출을 보여줍니다. 일부 아폴로 시대의 재정 보고서에는 역사 분석과 문서 번역 서비스를 위한 예산 배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 자료가 그렇게 광범위한 분석을 필요로 했는지, 혹은 어떤 문서가 전문적인 번역을 필요로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것들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자료 연구를 위한 위장 명칭이었을까요? 보안 분류 패턴 또한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아폴로 기술의 특정 측면들은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기술이 쓸모 없어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기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탄도미사일 응용과 관련된 국가 안보 우려는 일부 지속적인 기밀 분류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군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고대 지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구성 요소들이었을까요? 기술의 출처를 밝히지 않기 위해 기밀로 유지되었을까요? 우리는 또한 주류 설명이 직면하는 물리적 불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폴로의 일부 기술적 성과는 면밀히 검토할 때 신뢰성을 시험합니다. 제한된 처리 능력과 메모리를 가진 유도 컴퓨터는 현대 프로그래머들도 더 강력한 기계에서 재현하기 어려운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의 이론적 이해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이상으로 알고리즘이 최적화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알고리즘들이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던 고대 자료에서 비롯되었다면 아폴로 컴퓨터의 성능은 설명 가능해집니다. 벤 엘레온대를 통과하며 우주선에 노출되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방사선 보호는 충분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아폴로 우주선의 차폐 질량은 최소한에 불과했습니다. 방사선 전문가들은 우주 비행사들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방사선 양을 받았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사선 환경이 예측 모델보다 덜 심각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우주선 건설에 사용된 재료들이 완전히 이하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보호 특성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재료들은 방사선 차폐에 대한 고대 지식에서 파생된 원리를 사용하여 설계되었을까요? 고대 지식 이론의 비평가들은 나사가 첨단 청사진에 접근했다면 왜 훨씬 더 인상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는지 지적합니다. 아누나키가 성간 여행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나사는 비슷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답은 아마도 지식 전달의 본질에 있을 것입니다.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 물리학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문서들은 근본적인 과학 원리를 전달하지 않고 특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는 그 디자인이 왜 작동하는지 반드시 이해하거나 다른 응용 분야로 외삽할 수 없었음에도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중세 유럽 학자들이 아랍어 번역본을 통해 그리스 로마 문헌을 얻은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들은 고대인들이 개발한 완전한 이론적 틀을 반드시 이해하지 않고서도 그 문헌 속 지식, 즉 기하학, 천문학, 공학 지식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체역학을 이해하지 않고 로마 디자인을 기반으로 수로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천체역학을 이해하지 않고 천문표를 사용하여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는 아누나키 기술에 대해 유사한 입장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즉, 특정 디자인을 복사하고 특정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었지만 기본 과학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고대 자료의 단편적인 특성입니다. 만약 아누나키가 기술 문서를 남겼다면 그 문서들은 수천 년 동안 흩어지고 파괴되거나 사라졌을 것입니다. 나사가 접근한 것은 포괄적인 과학 지식이라기보다는 단지 단편적인 특정 기술 해결책이었을 수 있습니다. 고급 물리학 교과서의 개별 페이지를 찾는 것과 유사하게 그들은 특정 공식과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이론적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도 가능했습니다. 누적된 증거는 절대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며 나사가 아누나키 청사진을 사용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모호하지 않은 문서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사하는 문서, 증인 증언, 고고학적 변칙, 그리고 기술적 상관관계의 집합은 완전히 일축하기 어려운 그림을 만듭니다. 이 사건은 추가 조사와 더 큰 투명성을 요구하며 현재 대중의 접근 범위를 넘어선 기밀 자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접근이 허용될 때까지 우리는 설득력 있는 정황 증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기술적 성취가 고대 친구들의 약간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해링턴 박사 같은 이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만약 아폴로와 아누나키의 연관성이 사실이라면 한 가지 질문이 지배적입니다. 왜 이 정보는 억압되었을까요? 그 답은 단순한 기술적 비밀주의를 훨씬 넘어선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 고려 사항을 포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나사가 고대 외계 기술을 사용했다는 폭로는 미국의 가장 큰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 중 하나를 훼손할 것입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냉전 동안 미국의 독창성, 결단력, 그리고 기술적 우월성을 대표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체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는 유명한 문구는 그 성취를 인간의 업적으로 요약했습니다. 이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대한 인간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만약 이 승리가 부분적으로 외계 기술 역공학에 기반을 두고 있음이 밝혀진다면 그 이야기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단순한 국가적 자부심을 넘어섭니다. 현대 과학기술 교육의 전체 구조는 진보적인 서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인류는 단순한 도구로 시작하여 체계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현재의 정교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서사는 우리가 과학을 가르치고 연구 자금을 지원하며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수천 년 전에 첨단 기술이 존재했고 우리의 발전이 비인간 지능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 서사에는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종교적, 철학적 함에 또한 심오합니다. 대부분의 주요 종교는 인류가 특별하며 신성한 힘에 의해 창조되어 창조물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누나키의 존재는 특히 고대 문헌이 시사하듯이 그들이 인간을 유전적으로 조작했다면 이러한 믿음의 핵심에 도전합니다. 만약 인간이 신의 이하에서가 아니라
외계 존재에 의해 창조되거나 변형되었다면 근본적인 신학적 교리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인간 본성과 목적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러한 폭로가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법적, 경제적 통제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현대 특허법과 지적재산권은 혁신이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가정에 기반을 둡니다. 만약 핵심 기술들이 실제로 고대 외계 출처에서 파생되었다면 누가 그것들을 소유할까요? 역공학된 외계 기술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현대 기술 경제를 이끄는 많은 독점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로 이득을 얻은 회사와 정부는 그들의 소유권 주장에 대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보 및 군사기관은 비밀 유지를 위한 그들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고대 기술이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면 이 지식을 대중과 공유하는 것은 잠재적 적대국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냉전 동안 소련에 대한 우위를 제공하는 어떤 기술도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에도 비밀주의 습관은 지속되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변칙 현상에 대한 기밀 정보를 관리하는 전체 관료주의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관료주의 조직들은 그들의 관련성과 예산을 유지하는 데 제도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밀 유지의 원래 정당성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때에도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신뢰성과 조롱의 문제도 있습니다. 고대 외계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어떤 공무원도 즉각적인 회의와 조롱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주제는 주변부 음모론과 사이비 과학과 너무나 철저히 연관되어 있어서 진지한 논의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공개에 대한 효과적인 방해물로 작용합니다. 심지어 고대 기술의 증거를 접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도 그들의 전문적 명성을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은폐는 수천 명의 참가자가 완벽한 침묵을 유지하는 거대한 음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보 분할과 공개를 어렵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을 통해 작동합니다. 아폴로 프로젝트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누나키와의 연관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출처를 모른 채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특정 기술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소수의 개인만이 전체 그림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분할은 기밀 프로그램의 표준 관행입니다. 이는 누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중요한 것을 밝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해링턴 박사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40년 넘게 자신의 지식을 간직한 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연금을 잃거나 법적 조치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망상에 빠진 사람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그가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도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를 침묵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지식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려 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부 직원이나 군인이 고대 유물이나 외계 기술이 관련된 비밀 프로젝트에 대해 주장할 때 그들은 종종 그들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캠페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의 정신 건강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검토되며 종종 취소됩니다. 그들이 계속 주장하면 보안 서약을 위반한 혐의로 법적 조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서려는 의지를 꺾습니다. 고려해야 할 적극적인 허위 정보도 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오랫동안 전략적 모호화라는 기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정보가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와 혼합됩니다. 이는 대중이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불가능하게 만드는 혼란을 야기합니다.
합법적인 내부 고발자가 진정한 정보를 공개할 때 요원들은 유사하지만 거짓 주장을 퍼뜨려 정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원과 언론인들은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모순된 주장으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진실이고 어떤 것은 거짓인데 그들 사이를 구별할 명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 그 자체도 이러한 취급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1970년대 에르히 폰 데니켄과 같은 작가들에 의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의 책은 수백만 명의 독자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폰 데니켄의 저작물에는 수많은 오류와 과장 그리고 노골적인 조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잠재적으로 진정한 관찰과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류 학계와 대중의 눈에 전체 분야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정적인 작가가 사실에 부주의했던 사례였을까요? 아니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로 이 분야를 오염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었을까요? 이는 진짜 증거가 터무니없는 주장과 함께 묵살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CIA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블루북 프로젝트와 같은 기밀 해제된 문서는 정보기관들이 실제로 특정 조사 분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캠페인에 참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언론에 허위 정보를 심는 것부터 연구자와 증인을 괴롭히는 것까지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목표는 반드시 진실을 완전히 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충분한 혼란과 오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지한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학문적 고고학과, 역사의 제도적 구조 또한 은폐의 한몫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분야들은 인간의 발전과 역사에 대한 특정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교수들은 교과서를 쓰고 학생들을 훈련시켰으며 이러한 패러다임 위에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확립된 서사와 모순되는 증거는 종종 묵살됩니다. 이는 신중한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합의에 호소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어떤 진지한 학자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증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보다 무시하는 이유가 됩니다. 변칙적인 유물이나 텍스트가 발견되면 그것들은 종종 의례용 물건이나 상징적 표현으로 치부됩니다. 그것들은 잠재적인 기술로 연구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악의적인 억압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문적 전문화의 결과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공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특이한 특성을 가진 고대 물체를 접할 때 그들은 기술적 기능보다는 문화적,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는 훈련의 렌즈를 통해 그것을 해석합니다. 동일한 물체를 조사하는 엔지니어는 기술적 목적을 암시하는 설계 특징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은 고고학 유물을 조사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학문 분야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와 고고학자들이 고대 유물을 함께 조사하는 학회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주류 고고학은 이러한 학제 간 연구를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이는 비주류 이론에 신뢰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학문적 고립은 현상 유지를 돕습니다. 여기서는 변칙적인 증거가 심각하게 조사되기보다는 무시되거나 해명됩니다. 특히 중동과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고고학 유적지에 대한 정부 통제 또한 정보 통제를 용이하게 합니다. 유적지 접근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허가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하거나 확립된 서사에 도전하는 조사를 제안하는 연구자들은 허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증거를 포함할 수 있는 유적지는 다양한 이유로 출입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 보존 문제 또는 정치적 민감성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문지기 기능은 특정 지역이 미탐사 상태로 남아있도록 보장합니다. 또는 공식 서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신뢰받는 팀에 의해서만 탐사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은폐의 국제적 차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외계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고고학 연구를 수행했던 다른 나라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도 유사한 변칙적인 증거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 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려는 비공식적인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냉전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드문 협력 분야였습니다. 모든 국가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습니다. 또한 인간 역사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날 경우 사회 안정에 대한 유사한 위협에 직면합니다. 아폴로 시대에 나사와 경쟁했던 소련의 우주 프로그램 또한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주 탐사에서 많은 최초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최초의 인공위성, 최초의 유인 궤도 비행, 최초의 우주 유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정 기술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나사에게 이점을 제공했던 통찰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은 미국과 비교할 만한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게 작동하는 달 착륙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사가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고대 설계도에 접근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고대 지식의 다른 조각들에 접근하여 일부 분야에서는 이점을 얻었을까요? 동시에 다른 분야에서는 뒤처지게 되었을까요? 소련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자체적인 비밀 고고학 연구를 수행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기술 지식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스탈린 시대의 소련 문서에는 하늘의 신들과 고대 지혜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는 외딴 지역으로의 탐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탐험은 고고학자와 군사 정보, 장교의 조합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는 순수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서는 목적을 시사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발견했다면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패턴은 이 지역에서의 서방 활동과 유사합니다.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 또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등장했지만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중국 역사 문헌에는 다른 문화권의 기록과 유사한 고대 비행 기계와 천상의 방문자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의 고대 지식을 활용하여 우주 기술을 가속화했을까요? 중국이 우주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달의 뒷면에 로봇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데 이르기까지의 속도는 그들이 개발 기간을 단축시킨 선진 지식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은폐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층적이고 다국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있는 단일한 음모가 아니라 상호 연관된 이해관계의 집합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기업은 수익성 있는 기술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학술기관은 그들의 권위와 패러다임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종교단체는 그들의 신학적 틀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정보기관은 그들의 예산과 관련성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각 그룹은 비밀 유지를 위한 자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서로를 강화하여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음모 없이도 공개가 불가능해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출은 발생합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나섭니다. 문서들은 기밀 해제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의 조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조합될 때 공식 서사에 도전하는 그림을 만듭니다. 주류 기관에 의해 묵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링턴 박사와 같은 연구자들의 작업은 점점 더 많은 증거를 축적하여 중요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의문은 충분한 증거가 축적되어 공식적인 인정을 강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니면 은폐 시스템이 무기한으로 스스로를 유지할 만큼 강력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라도 나사가 아폴로 달 착륙을 달성하기 위해 고대 아누nnaki 기술을 사용했다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 함에는 인간 문명의 여러 차원에 걸쳐 파급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기술 적용부터 인간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즉각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거나 기밀 해제하지 못한 다른 고대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눈나키가 나사가 달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 우주선 설계도를 남겼다면 그들은 아마도 다른 기술 지식도 남겼을 것입니다. 고대 문헌은 아눈나키가 많은 영역에 걸쳐 숙달했음을 묘사합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생성, 의학, 농업, 야금술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술의 일부라도 회수되고 이해될 수 있다면 인류에게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기술을 생각해 봅시다. 고대 문헌은 아눈나키가 기존의 의미에서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력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술이 존재하고 회수될 수 있다면 우리 문명을 위협하는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끗하고 풍부한 에너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후 변화 완화, 경제 발전, 우주 탐사, 그리고 전 세계의 삶의 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이 기밀 문서고에 존재한다면 인류가 화석 연료 의존과 탄소 배출의 결과로 고통받는 동안에도 그것은 활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의료 기술은 고대 지식이 현대 의학을 혁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를 나타냅니다. 아눈나키는 수메르 왕 목록에 따르면 수천 년으로 측정되는 극도로 긴 수명을 가졌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물학 때문인지 기술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조합 때문인지는 문헌에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화와 질병 예방을 현재 우리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해했다면, 그리고 이러한 이해에 대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인류는 수명을 연장하고 셀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의학적 돌파구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현대 의학 기술이 이미 고대 지식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유전자 서열을 변형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의 개념은 고대 기록에서 아눈나키가 생명체의 본질을 조작했다는 묘사와 유사합니다. 정밀한 유전자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 크리스퍼 기술은 초기 개념부터 실제 적용까지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이 유전자 조작에 대한 고대 기록을 참고하여 이루어졌을까요? 농업 기술 또한 고대 지식으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눈나키는 인류에게 농업을 가르쳐 수렵 채집민을 농부로 변화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기록들은 식물의 생명력을 이해하고 성장을 가속하며 영양 함량을 높이는 방법 등 단순한 경작을 넘어선 농업 기술들을 묘사합니다. 현대 농업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며 높은 수확량을 내는 농업에 대한 고대 지식은 매우 귀중할 수 있습니다. 재료 과학 분야는 고대 기술의 가장 실용적인 적용 분야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제조는 항공 우주, 전자기기, 의료 임플란트 등 특정 특성을 가진 재료를 점점 더 많이 요구합니다. 고대 유물들은 아눈나키가 재료를 발전된 수준으로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원리들을 회복할 수 있다면 재료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더 효율적인 태양 전지판부터 차세대 컴퓨터 프로세서에 필요한 재료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송 기술 또한 고대 지식이 혁명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우주선 외에도 고대 기록들은 다양한 다른 차량과 운송 방법을 묘사합니다. 일부 묘사는 분명히 은유적이지만 다른 묘사들에는 실제 장치를 암시하는 기술적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눈나키가 효율적인 지상 운송 수단이나 중력장 조작 방법을 개발했다면 그러한 지식은 현대 물류와 여행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함의는 특정 기술을 넘어섭니다.
아누나키의 존재와 인류 발전에 대한 그들의 영향은 인간 본성과 잠재력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인류가 발전된 문명에 의해 유전적으로 변형되었다면 우리의 현재 능력은 완전한 잠재력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학적 기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재된 능력 활성화될 수 있는 유전자 스위치 또는 탐색되지 않은 발전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 기록들은 현대 인류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인간을 묘사합니다. 이는 확장된 수명, 향상된 정신 능력, 그리고 초인적으로 보이는 신체적 특성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묘사들이 신화적인 과장일까요? 아니면 아누나키에 의해 설계된 기원에 더 가까웠던 초기 인류가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유전적 부동이나 환경 변화를 통해 특정 능력들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의 공학적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잃어버린 능력들을 회복하거나 향상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사회적 함의 또한 중요합니다. 인간 문화는 우리의 기원과 목적에 대한 특정 가정에 기반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독특함과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의미를 구축합니다. 만약 인류가 특정 목적을 위해 외계인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수메르 기록에서는 인류가 일꾼으로 설계되었다고 제시합니다. 인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 지식에서 해방감을 찾을 것입니다. 종교적 교리나 진화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인류는 자신의 공학적 본성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발전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누나키가 시작한 것을 완성하여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스 휴머니스트적 관점은 유전자 공학과 기술적 향상을 인간 본성의 침해가 아닌 우리의 설계된 잠재력의 성취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폭로를 매우 혼란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독특함의 상실, 즉 인류가 다른 목적을 위해 설계된 창조된 종이라는 폭로는 사회적 규모의 존재론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와 가치의 원천이 무너져 광범위한 심리적 혼란과 사회적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폐를 유지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정보가 사회가 큰 충격 없이 다루기에는 너무 파괴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함의 또한 복잡합니다. 만약 고대 외계 기술이 기밀 문서고에 존재한다면 접근과 분배의 문제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기술이 정부와 기업에 의해 독점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인류와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할까요? 현재의 분류 및 비밀 유지 시스템은 이 기술의 혜택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면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불평등을 야기하거나 심화시키고 더 넓은 인구에게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혜택을 박탈합니다. 책임에 대한 질문 또한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수십 년 동안 그러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했다면 그 정당성은 의심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민주적 의견 없이 인류의 기술적, 사회적 발전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은폐를 유지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에 관련된 기관들은 개혁되거나 해체되어야 하며 인류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은 더 민주적인 과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제관계 또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 국가가 고대 기술에 대한 접근 수준이 다르다면 이는 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국가들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확보하려 할 것이며 잠재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강대국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고대 기술 개발을 조율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례 없는 수준의 국제 협력이 창출될 것입니다.
인류가 지구를 넘어선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식은 우리가 분열을 극복하고 한 종으로서 함께 일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 함의는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인류의 첫 우주 진출이 고대 청사진에 의해 인도되었다면 이는 지구를 넘어선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파편적인 지식이 아닌 완전한 아누nnaki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면 더 발전된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간 여행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고대 기록들은 아누nnaki가 항성계 사이를 여행했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그들이 현재 인류 공학자들에게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들을 극복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고고학적 기록을 통해 이미 외계 지성과 마주쳤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주에서 다른 지적 생명체를 찾는 탐색은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됩니다. 먼 문명으로부터 전파 신호를 찾는 대신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 지구를 방문했던 문명이 남긴 증거로부터 지식을 추출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문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문명이 직면하는 난관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누nnaki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질문 또한 있습니다. 고대 기록들은 그들이 지구를 떠났다고 묘사하지만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과 예측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특정 구절들을 인류가 특정 발전 수준에 도달했을 때 아누nnaki가 돌아올 의도였다고 해석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스스로 우주를 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고대 후원자 또는 창조자들과의 접촉을 준비해야 할까요? 윤리적 질문들은 심오합니다. 만약 우리가 더 많은 고대 기술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기록에 따르면 아누nnaki는 완전히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노예로 삼고 전쟁을 벌였으며 결국 창조물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길을 따라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여 지배하고 착취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인간의 복지와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윤리적 틀 안에서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까요? 지적 정직성에 대한 질문 또한 있습니다. 만약 우리 문명의 가장 위대한 업적들이 원래의 인간 혁신이 아닌 고대 기술의 역설계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할까요? 정직성은 우리가 아누nnaki의 공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자신감과 주도권을 약화시킬까요? 이것들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피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기술적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윤리적 틀을 결코 개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적, 영적 함의는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종교적 전통에서 의미와 도덕적 지침을 얻습니다. 만약 그 전통들이 인류 기원에 대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이해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그들이 제공하는 도덕적 틀은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종교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의 진정한 기원에 대한 새로운 지식에 비추어 종교 경전을 재해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종교학자들은 이미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외계인의 방문이 종교적 전통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탐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대 종교의 신들은 아누nnak이었을 것입니다. 종교가 가르치는 영적 진리들은 역사적 세부 사항이 재해석을 필요로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인류의 공학적 기원에 대한 지식이 종교적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영적 힘과 아누nnak이와 같은 물리적 존재를 포함한 여러 인과 관계층을 통해 작용하는 신성한 목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누nnak이가 인류 발전에 미친 영향이 공개적으로 인정된다면 교육은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 교육 과정은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 추가뿐 아니라
인류 문명 발전의 전체 서사를 재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 교육은 고대 기술과 그 기저에 깔린 원리들에 대한 지식을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고급 개념을 더 일찍 노출시켜 엄청나게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를 처음부터 재발견하는 대신 고대 기반 위에 구축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잠재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함의는 엄청납니다. 전체 산업은 현재의 기술 패러다임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대 기술이 에너지, 운송, 재료 또는 다른 영역에서 우월한 대안을 제공한다면 기존 인프라와 기업 가치를 쓸모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일 것입니다. 이러한 파괴가 궁극적으로는 인류에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전환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쓸모없게 된 산업의 노동자들은 재교육이 필요하고 기업들은 파산에 직면하며 경제 시스템은 재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은 비밀을 유지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혁명적인 대안이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고대 에너지 기술이 화석 연료보다 더 저렴하고 깨끗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면 화석 연료 산업은 그 배치를 저지할 것입니다. 그러한 산업계의 반대는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이해관계와 결합되어 공개에 저항하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막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빈곤, 질병과 같은 모든 도전 과제들은 충분히 발전된 기술로 해결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잠재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고대 지식이 기밀로 유지되는 매년은 예방 가능한 고통과 위험이 쌓이는 또 다른 한 해가 됩니다. 세계적인 도전 과제가 심화될수록 비밀 유지가 더 큰 선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계산은 정당화하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누나키 기술과 영향력의 폭로가 인류로 하여금 생명체로 가득 찬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직면하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발전된 문명은 존재하거나 존재했었고 그들은 별들 사이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와 같은 발전하는 종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 지식은 어떻게 구성되고 인류가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두렵거나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인류 업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기술을 이해하고 완전히 습득하려는 결의를 고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술을 넘어 발전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혹은 그것은 의존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외계인들이 이미 모든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기에 인간의 혁신은 헛되다는 믿음을 말입니다. 인류가 어떤 길을 택할지는 주로 리더십, 교육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사에 대한 이 새로운 이해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화적 이야기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미래는 더 제약적이면서도 더 개방적으로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기원의 진실과 가장 위대한 업적이 고대 지식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해 제약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이라고 가정했던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도 합니다. 만약 아누나키가 특정한 능력을 성취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능력은 물리학의 법칙 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인류는 그러한 업적들이 단지 추측적인 꿈이 아니라 달성 가능하다고 확신하며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폭로를 현명하게 다룬다면 인류 발전을 엄청나게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로가 일어난다면 인류는 중요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잡한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위에 기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인 속으로 후퇴하여 전례 없는 발전을 위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해링턴 박사의 폭로는 만약 힘을 얻는다면 예상보다 더 빨리 이러한 선택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실과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우리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우리는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수천 년에 걸쳐 있으며 인간 역사와 업적에 대한 우리의 가장 깊은 가정을 도전하는 미스터리에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마이클 해링턴 박사는 아누나키 기술이 아폴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엄청난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는 비웃음과 어쩌면 법적 조치에 직면할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대중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직면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중은 그러한 주장을 음모론이나 망상으로 일축하도록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자신들의 역사와 능력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제한된 공개 증거와 그 주장의 본질적인 기묘함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고대 외계인이 미국 항공우주국이 달에 도달하는 것을 도왔다는 것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 유사점, 고고학적 이상 현상, 비밀 유지의 패턴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 증인의 증언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을 일축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최소한 그 증거는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심각한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그 연구자들은 주장을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어떠한 사전 약속도 없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호기심보다 더 깊은 것을 건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룹니다. 만약 우리가 발전된 문명에 의한 유전 공학의 산물이라면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그들이 놓은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인류 발전의 궤적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무관심한 우주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진화적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지적 존재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무리 불완전하게 이해될지라도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상상한 어떤 것 이상으로 확장되는 잠재력도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별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관찰을 놀라운 정밀도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인류를 가르치고 형성했으며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신화로 취급했습니다. 어쩌면 아름답지만 궁극적으로는 허구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 이야기들이 수많은 재현을 통해 불완전하게 보존되었지만 실제 사건에 대한 진실의 핵심을 담고 있는 역사라면 어떨까요?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달 표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성취하며 그 동일한 별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깃발을 꽂고 샘플을 수집했으며 영웅으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기술적 성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간 기술이 아누나키의 고대 청사진에 기반을 두었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적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고대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는 천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비인간 지능의 지도를 포함하는 더 긴 인류 발전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미국 항공우주국이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 완전한 폭로를 결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밀 분류와 비밀 유지의 메커니즘은 강력하며 폭로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충분한 정보가 드러나 기꺼이 찾아보는 사람이라면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유물, 쐐기 문자 주석이 달린 기술 문서,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또한 고대 문헌과 현대 공학 사이의 상관관계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편견 없이 조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공개 기록에 존재합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아누나키가 존재했는지 또는 미국 항공우주국이 그들의 기술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미스터리는 왜 우리가 이러한 가능성들을 고려하는데 그렇게 저항하는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진실에 대한 심리적 방어일까요? 그것은 음모론으로 분류된 모든 것을 조롱하게 만드는 사회적 길들임일까요?
그것은 수십 년간의 허위 정보와 낙인 찍기의 성공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 함의가 너무나 방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그것들과 씨름하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새로운 우주 탐사 시대의 문턱에 서면서 그렇습니다. 다수의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달, 화성, 그리고 그 너머로의 임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반을 재고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고대 방문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지식 위에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면 이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지식의 조각들을 사용하면서 그것들이 전적으로 인간의 혁신인 척하기보다는 그 지식을 더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누나키가 존재했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발전된 문명이 가능하며 발전하는 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주가 우리의 현재 이해를 넘어서는 경이로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출처를 인정할 만큼 종으로서 충분히 성숙했는지입니다. 또한 그것을 정직하고 원명하게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지입니다. 해링턴 박사의 폭로는 어쩌면 합창단이 될 것의 단 한 목소리일 뿐입니다. 더 많은 증인이 나타나고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나면서 그렇습니다. 기밀 문서들이 기밀 해제 기한이 되면 전체 이야기가 결국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용 가능한 증거를 저울질하고 적절한 회의주의를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가정을 도전하는 가능성에는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묻지 않기를 바라는 질문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듯이 진실은 저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또한 우리 발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동 전역의 고대 유적지에 묻혀 있고 기밀 기록 보관소에 잠겨 있으며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신화로 일축해온 텍스트에 임호화되어 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인류가 훨씬 더 큰 우주로 내디딘 첫 번째 작은 발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보다 훨씬 전에 그 길을 걸었던 이들의 안내를 받은 발걸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별들이 우리의 귀환을 기다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대 지식의 계승자로서 나아갈지 여부입니다. 아누나키가 놓은 기반 위에 건설해 나갈지 아니면 우리가 내내 도움을 받아왔다는 증거를 무시하면서 모든 성취가 순전히 인간의 것이라고 계속 가장할지입니다. 그 선택은 개별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조사하고 투명성을 요구함에 따라 집단적으로 진실은 억압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해링턴 박사의 이야기와 같은 것들은 공식적인 이야기들이 항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받아들여진 역사의 표면 아래에는 미스터리가 지속되며 우주가 어떤 교과서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경이롭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의 특정 주장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가 제기하는 질문들은 조사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인류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를 형성한 기술들에 대한 진실은 우리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수천 년 전 고대 청사진에 쓰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 그들을 따라 다시 우주로 나아갈 것을 알았던 별들로부터 온 방문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